2255년 12월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숫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들 이야기하지만 14개의 특정 지표는 이미 적색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번쩍였던 바로 그 지표들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전에 번쩍였던 바로 그 지표들입니다. 1929년 대공황 이전에 번쩍였던 바로 그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표들이 단 하나의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금융 붕괴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도 아니고 5년 후도 아닙니다. 2026년 중반에서 2027년 말 사이에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말입니다. 이미 그 메커니즘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지연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대략 18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취약한 자산에서 자본을 옮길 18개월입니다. 레버리지를 줄일 18개월입니다. 2008년 이후 최대의 부의 이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패턴을 일찍 알아차린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전까지 남은 18개월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필연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여 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을 일단 깨닫고 나면 왜 이번 붕괴가 단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확실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현대 역사상 가장 긴 확장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시작된 강세장은 이제 16번째 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장 주기는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지속됩니다. 이전까지 가장 길었던 주기는 1990년대에 10년간 지속되었고 닷컴 붕괴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현재 주기는 그 기록을 50% 이상 초과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평균보다 6년이나 더 나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는 단순히 시기가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학적 조건들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모든 주요 붕괴는 동일한 4단계 패턴을 따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도한 낙관론과 자산 가격 상승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고 지표들이 번쩍이지만 체계적으로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촉발 사건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강제 매도가 하향 나선을 만들면서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단계에 확고하게 진입해 있습니다. 경고 지표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29년처럼 2000년처럼 2008년처럼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패턴이 예외 없이 반복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진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29년 환락의 20년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식시장은 10년도 차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400%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라디오, 전기와 같은 신기술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낙관론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주식을 사고 있었고 수익을 증폭시키기 위해 점점 더 신용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진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 이면에는 경고 신호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1926년부터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1928년에 역전되었는데 이는 항상 경기 침체에 선행하는 신호입니다. 플로리다의 상업용 부동산은 거대한 버블 이후 1926년에 붕괴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점점 더 투기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1929년 9월에 주가가 영구적으로 높은 고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달 후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암흑의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은 단 하루 만에 11% 폭락했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암흑의 화요일까지 시장은 추가로 12% 더 떨어졌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1932년 7월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최고점 대비 89% 하락했습니다. 3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9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실업률은 25%에 달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경고 신호들은 분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었기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2000년으로 시대를 옮겨봅시다. 닷컴 붐은 구시대의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세대 전체를 설득했습니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오직 잠재력만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불과 5년 만에 400% 상승하여 1995년 1000에서 2000년 3월에는 500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전업 투자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었지만 경고 신호는 도처에 있었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2000년에 역전되었습니다.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마진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2.7%에 달했으며 이는 1929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기술주들은 주당 순이익의 100배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아예 수익이 없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EDU는 2000년 5월까지 기준 금리를 4.75%에서 6.5%로 인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새로운 경제에서는 기업 가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측정 지표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일축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는 5048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02년 10월까지 나스닥 지수는 78% 하락하여 겨우 1114로 떨어졌습니다. 5조 달러의 시장 가치가 소멸되었습니다. 은퇴 계좌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백 개의 닷컴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경고 신호는 분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일축했고 수백만 명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었기에 막대한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제 2008년으로 넘어갑시다. 주택시장 붐은 미국인들에게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은 2배로 뛰었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구매자들이 계약금도 소득 증명도 자산 증명도 필요 없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했습니다. 은행들은 이 상황을 방해했는데 그들은 모기지를 직접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출을 발생시킨 후 즉시 이를 수천 개의 모기지를 묶어 주택저당증권으로 만드는 투자은행에 팔아넘겼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모두가 수수료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이 되자 경고 신호들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초에는 모기지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2006년에 역전되었습니다. 소비자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30대 1의 레버리지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3%의 손실만으로도 모든 자기 자본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2007년 벤 버냉키는 서브프라임 문제가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은 금융 시스템이 건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습니다. 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정점에서 바닥까지 57% 폭락했습니다. 11조 달러의 가계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습니다. 약 9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경고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 번의 폭락, 세 개의 다른 10년대. 그러나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과도한 평가, 쉬운 대출, 증가하는 부채, 번쩍이는 경고 지표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늘 붕괴였습니다. 자, 오늘날 2025년 12월을 보십시오. 미국 전체 주식 시장은 약 60조 달러로 평가되는 반면 미국 GDP는 약 26조 달러입니다. 이는 버핏 지수가 약 230%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평균은 100%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전에 지수는 148%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08년 위기 전인 2007년에는 105%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30%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기록된 시장 중 가장 과대평가된 시장입니다. 실러 케이프 지수는 현재 39 근처에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은 17입니다. 이 지수는 닷컴 붕괴 전인 1999년 12월에 44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08년 위기 전인 2007년 10월에는 27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39에 있습니다. 주식은 역사적 적정 가치의 2배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약 8천억 달러로 역사적 최고치에 가깝고 GDP의 3%에 육박합니다. 신용거래 융자가 이 수준에 달했던 때는 단 3번뿐이었습니다. 1929년, 2000년, 그리고 2007년 매번 대규모 폭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식이 하락하면 증권사들은 마진콜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강제로 매도하게 합니다. 이러한 강제 매도는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더 많은 마진콜을 유발하며 더 많은 매도를 강요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기업 부채는 약 14조 달러까지 치솟아 GDP의 50%에 육박합니다. 역사적 평균은 약 35%입니다. 오늘날 기업 부채의 대부분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이 또는 3%의 이자로 발행되었습니다. 그 부채는 이제 만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외서 6%의 이자로 재융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자 비용을 2배 또는 3배로 늘립니다. 연간 6천만 달러의 이자를 내던 회사는 이제 1억 8천만 달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즉 1억 2천만 달러, 수익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추가 비용입니다. 주가는 하향 조정되어야 하지만 아직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피스 공실률은 여전히 20에서 30%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2021년 최고점 대비 40에서 60% 하락했습니다. 2021년에 2억 달러 가치였던 건물이 오늘날에는 1억 달러 가치일 수 있지만 그 건물에는 1억 5천만 달러의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5천만 달러만큼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조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지금부터 2027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 대출들이 만기되면 차용인들은 재융자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가치 하락으로 잠겨있는 부동산에 재융자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곧 채무 불이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 불이행은 지역 은행들을 강타할 것입니다. 지역 은행들은 2023년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세계의 주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긴급대출로 개입했기 때문에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은행들은 약 1.3조 달러에 달하는 부실화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인식되면 은행 자본은 소진될 것이고 더 많은 실패와 뱅크런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2008년에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비자 부채는 이제 1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신용카드 부채는 1.2조 달러를 초과하며 평균 이자율은 22%에 육박합니다. 자동차 대출 부채는 1.6조 달러가 넘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채는 약 1.77조 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2021년에 2.1%에서 2025년 말에는 3.2%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고 연체율이 오르면 대출기관들은 신용을 조이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경제활동을 감소시키고 경기 침체로 몰아넣습니다. 개인저축률은 코로나 부양책 기간 동안 16%에서 2025년 말에는 약 4%로 붕괴했습니다. 역사적 평균은 9%입니다. 미국 가계는 재정적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해고가 닥치면 그들은 비축 자금이 없습니다. 그들은 즉시 부채 상환에 뒤처지고 채무 불이행에 빠지며 지출을 멈춥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를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실업률은 2023년 초에 3.4%에서 2025년 말에는 약 4.5%로 조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1.1%포인트 증가입니다. 에스옴 규칙은 실업률이 최저점에서 0.5%포인트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점은 몇 달 전에 넘어섰습니다. 쏘옴 규칙은 1970년 이후 모든 경기 침체를 단 한 번의 오판도 없이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제조업은 지난 2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2023년 초 이후 대부분의 달 동안 50 미만이었습니다. 제조업 경기 침체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6에서 12개월 선행합니다. 이 지표는 경기 침체가 이미 도래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는 2025년 말까지 20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7년에서 2008년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6에서 12개월 전에 경기 침체를 예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개월 연속 하락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음을 비명 지르듯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가깝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완전히 덫에 걸렸습니다. 금리를 0%에서 5.5%로 인상한 후 2025년 말에는 약 4.5%로 다시 인하했습니다. 너무 빨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표면 아래에서 축적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촉발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연준은 붕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어떤 것도 금융 시스템을 통해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충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평가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쓴 시스템에서는 어떤 충격도 반가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반가소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취약합니다. 이 14가지 지표는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것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14가지 지표가 동시에 적신호를 번쩍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패턴에 따르면 그 시기는 명확해집니다. 2026년 1사분기까지는 시장이 고조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약세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은 지속됩니다. 기업 실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기업 부채, 채무 불이행이 증가합니다. 2026년 2사분기에는 긴장감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 촉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대규모 파산, 은행 파산, 지정학적 충격 또는 파생 상품의 폭발일 수 있습니다. 신용시장은 경색됩니다. 주가는 15에서 20% 하락합니다. 강제 매도가 시작됩니다. 3, 4분기 2026년에는 연쇄 반응이 가속화됩니다. S&P 500은 또 다른 20에서 25% 하락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점 대비 35에서 45% 하락한 상태입니다. 헤지펀드들이 파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매도합니다. 실업률은 약 7%까지 치솟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붕괴됩니다. 2026년 4사분기에는 바닥에 도달합니다. S&P 500은 2700에서 3500 사이로 떨어져 50에서 60% 하락한 상태가 됩니다. 수조 달러의 부가 소멸됩니다. 실업률은 8에서 9% 사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제로로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합니다. 붕괴는 그 과정을 다 했습니다. 2027년에는 회복이 천천히 시작됩니다. 자본을 보존한 초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바닥 근처에서 매도한 대다수는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은퇴 계획은 파괴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입니다. S&P 500은 현재 6,9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 케이프 비율은 17입니다. 현재 비율은 39입니다. 역사적 평균으로 돌아가려면 주가는 56% 하락해야 합니다. 6,500에서 대략 3,000으로 말입니다. 가치평가는 항상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버핏 지표는 국내 총생산의 230%에 달합니다. 역사적 평균은 100%입니다. 평균으로 돌아가려면 시가총액이 대략 60조에서 26조로 57% 하락해야 합니다. 저렴한 부채가 3배의 금리로 재융자되면서 기업 부채 상환 비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이자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 돈은 수익에서 나옵니다. 수익이 감소해야 하며 이는 곧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4개월에 걸쳐 만기가 도래합니다. 건물 가치는 대출 금액보다 40에서 60% 적습니다. 예상 손실액은 6천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은행들은 지급 불능에 직면하거나 구제 금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수입니다. 부채는 현실입니다. 이자율은 현실입니다. 손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붕괴는 12에서 18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 2026년 말에는 바닥에 도달합니다. 2027년 초에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영구적일 것입니다. 파괴되는 자와 살아남는 자의 차이는 지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비입니다.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대략 18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2008년 1월 S&P 500은 1410이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주식 노출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국채와 금으로 이동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시장이 680까지 떨어져 51% 하락했습니다. 2008년 초에 대비했던 사람들은 자본을 보존하고 바닥에서 매수했습니다. 낙관론자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재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2008년 1월에 누군가에게 붕괴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면 당신은 행동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붕괴가 12에서 18개월 남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표들은 2008년보다 더 명확합니다. 가치평가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부채 수준은 더 높습니다.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붕괴는 수학적 확실성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1929년 이후 모든 붕괴를 예측했던 동일한 14가지 지표들이 동시에 적신호를 번쩍이고 있습니다. 가치평가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부채는 상환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은 과도하게 레버리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그 해체는 폭력적이고 빠르며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대비할 18개월이 있습니다. 위험을 줄일 18개월, 현금 보유액을 쌓을 18개월, 2008년 이후 가장 큰 부의 이동이 대비한 자와 대비하지 않은 자를 가르기까지 18개월, 패턴은 명확합니다. 시기는 정해졌습니다. 붕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14가지 경고등이 번쩍이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만약 현재의 가치평가가 지속되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만약 역사적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한다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당신에게는 18개월이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 이상 반복되어 왔으며 지금 이 순간 다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연구 자료입니다.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다가올 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입니다.